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민. 십수년 전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던 시절의 일이다. 건조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졸업식과는 달리 그곳 졸업식은 화창한 6월 초의 날씨만큼이나 흥겨웠다. 함성과 농담과 춤사위와 행진과 음악에 어우러졌다. 그 광경이 하도 신기하고 다채로워 예복을 입고 내 앞에서 뒤뚱뒤뚱 지나가던 총장을 사진으로 찍었다. 찰칵. 르네상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답게 그 총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사진을 찍는 내게 장중한 농담 한마디를 던졌다. 그대는 나를 불멸화하려는가? 그의 모습은 시간 속에 사라질지라도 사진에 박힌 그 순간만은 어쩌면 영속할지도 모른다. 나는 단순히 셔터를 누른 것이 아니라 셔터 누름을 통해 순간을 영원으로 만든 것이다. 불멸과 영원. 이 녀석들에 대한 욕망이라면 동서고금에 두루 발견된다.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빗질 자국이 남아있는 마당이 빗질 자국조차 없는 마당보다 깨끗해 보인다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보다 빗질 자국을 남기는 것이 더 깨끗해 보인다니. 그게 정말일까? 일본 교토에 있는 류안지의 가르산시 마른 정원을 본 사람은 김연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선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메마른 인공 정원. 그 모래와 돌 위에는 정원을 다듬을 때 지나갔던 썰어질 자국이 남아있다. 아무 자국이 없는 것보다는 그 쓸린 자국이 류안지의 마른 정원을 산적으로 만든다. 불필요한 잡것을 비워내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이 류안지를 한층 더 선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각의 일은 치매 노인 이야기. 나도 치매가 두렵다. 죽음은 그만큼 두렵지 않다. 죽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그에 대해 정교하게 두려워하기도 어렵다. 의식이 소멸한 죽음 상태에서는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는 다르다. 인지 기능은 현격히 저하되었는데 의식은 소멸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시작된다.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법. 아내가 죽었을 때 나 혼자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은가? 그렇지만 아내가 태어나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형태를 갖추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가 없었던 때를 생각해 보았네.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신비의 한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태가 생기고, 형태가 변하여 태어나게 되었네. 그리고 이제 또 변화가 생겨 죽었네. 이는 추나추동 사계절의 진행과 같네. 죽은 사람들은 조용히 크나큰 공간에 쉬고 있는데 나만 슬퍼 소리내어 운다는 것.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울기를 그만두었다네. 장자. 이탈리아 속담에 따르면 수도자들은 사랑하지 않고 모여 살다가 죽을 때는 단 한 명도 눈물 흘리는 사람 없이 죽는다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슬픔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누군가 외로한다. 돌아가신 분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죽고 나서야 명예를 얻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림책 할머니의 팡도르를 펼치면 독자는 안나 마리아 구치가 쓴 글과 비올레타 로피즈가 그린 그림이 손잡고 열어놓은 상상의 공간으로 초대된다. 여기 물안개가 자욱한 마을의 외딴 집에 고요히 늙어가는 한 할머니가 있다.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 역시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이제 그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자신의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감한다. 마침내 검은 사신이 문을 두드린다. 나랑 갑시다. 죽음을 기다리던 할머니는 당황하기는커녕 사신을 반갑게 맞이한다. 다만 할머니는 사신에게 며칠 더 이 세상에 머물다 가자고 간청한다. 단순히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을 아이들을 위해 과일과 계피를 듬뿍 넣은 크리스마스 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차없는 사신도 할머니의 빵 맛을 약간 보더니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고 만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빵은 생명의 음식이고 빵 맛은 생명의 맛이고 달콤함은 삶의 쾌락이다.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검은 저승사자답지 않게 할머니의 기막힌 빵 맛을 본 사신은 그만 불굴에 흥조가 돌기 시작한다. 예나 지금이나 붉은색은 열정적인 삶의 색깔이다. 이 세상의 달콤함에 매료된 사신은 구운 호두, 누가 참깨 사탕, 꿀에 졸인 밤을 먹기 위해 마침내 검은색 망토를 훌렁 벗어 던져버린다.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 머물면서 금빛 팡도르와 핫초코의 달콤함까지 모두 맛본 사신은 더 이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풀어져 버린다. 바로 이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 사신이 할머니에게 해야 할 말을 할머니가 사신에게 건네는 것이다. 이제 갑시다. 할머니가 사신에게 며칠 동안 기다려달라고 했던 것은 부질없는 목숨을 그저 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크리스마스를 맞은 동네 아이들, 그리고 죽음밖에 모르는 사신에게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였던 것이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지금 할머니는 이제 침착하게 죽음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이상하고 빵을 잘 만드는 할머니는 삶과 죽음 둘 다 기꺼이 긍정하고 수용한다. 그러나 이 빵의 장인 할머니가 죽고 나면 그 기막힌 달콤함도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할머니가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달콤한 빵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이 이토록 덧없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할머니는 말한다. 찰다 속에 레시피를 숨겨두었으니 이제 비밀은 아이들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래. 이제 갈 시간이야. 그렇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지만 다음 세대에 레시피를 남길 수는 있다. 할머니는 레시피를 통해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할머니 팡도르는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삶에서 달콤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 그 달콤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달콤함의 레시피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사람이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위안의 거의 전부다. 할머니 팡도르는 단 두 가지 색, 삶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을 사용해서 그 팡도르 같은 위안을 담백하고도 정성스럽게
독자에게 건넨다. 목적이 없어도 되는 삶을 위하여 나는 산책 중독자다. 나는 아주 많이 걷는다. 나에게 산책은 다리 근육을 사용해서 이족 보행을 일정 시간 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나에게 산책은 예식이다. 산책에 걸맞은 옷을 입고 신중하게 그날 날씨를 살피고 가장 쾌적한 산책로를 선택한다. 그리고 집을 나가 꽃그늘과 이웃집 개와 과묵한 이웃과 버려진 마네킹을 지나 한참을 걷다가 돌아온다. 나에게 산책은 구원이다. 산책은 쇠퇴해가는 나의 심장과 폐를 활성화한다. 산책은 나의 허리를 뱃살로부터 구원한다. 산책은 나의 안구를 노트북과 휴대폰 스크린으로부터 구원한다. 산책은 나의 마음을 스트레스로부터 구원한다. 산책은 나의 심신을 쇠락으로부터 구원한다. 동물원의 사자가 우리 안을 빙빙 도는 것은 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워서라는데 산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에게 산책은 생업이다. 얼핏 보면 빈 시간을 죽이려고 산책 다니는 것처럼 보이겠지. 나는 산책을 통해 일상의 필연적 피로를 씻는다. 그뿐이랴. 산책 중에 떠오르는 망상은 메모가 되고 메모는 글이 되고 글은 책이 된다. 그리고 글감을 얻기 위해 산책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글감을 얻기 위해 산책하는 것은 아니다. 글감은 산책 중에 그저 발생한다. 산책하면 단지 기분이 좋다. 나에게 산책은 네트워킹이다. 술자리와 골프와 동창회와 조기축구회를 즐기지 않는 중년에게 산책은 거의 유일한 정기 네트워킹이다. 걸으면서 나보다 앞선 산책자들과 뒤에 올 산책자들을 생각하며 상상의 네트워크를 맺는다. 나는 특히 산책을 즐기다가 죽은 스위스의 작가 로베르트 발저를 생각한다. 1956년 12월 25일 발저는 홀로 산책하다가 눈 위에 쓰러져 죽었다. 발저는 산책을 이렇게 찬양한다.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최고로 아름답고 좋고 간단하다. 신발만 제대로 갖춰 신은 상황이라면 말이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 차가 없다. 신발은 있다.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골라 신고 평지를 산책한다. 오르막길은 하나의 과제처럼 여겨지므로 되도록 피한다. 모든 것에 눈이 내려앉은 날 산책은 얼마나 황홀하던가. 발저는 그런 황홀함 속에서 죽었다. 산책할 시간에 차라리 회식을 하고 골프를 치고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홀로 산책하면 외롭지 않냐고? 산책은 세상과 멀어지는 일이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산책은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기 위한 거의 모든 것이다. 발저는 말한다. 활기를 찾고 있는 세상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나는 한마디도 쓸 수가 없고 아주 작은 시도 운문이든 산문이든 창작할 수 없습니다. 산책을 못하면 나는 죽는 것이고 무척 사랑하는 내 직업도 사라집니다. 산책하는 일과 글로 남길 만한 것을 수집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산책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책에 목적이 없다는 데 있다. 나는 오랫동안 목적 없는 삶을 원해왔다. 왜냐하면 나는 목적보다 삶을 원하므로, 목적을 위해 삶을 희생하기 싫으므로, 목적은 결국 삶을 배신하기 마련이므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해보자. 대개 기대만큼 기쁘지 않다. 허무가 엄습한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뭐하지? 목적 달성이 실패했다고 해보자. 허무가 엄습한다. 그것 봐, 해내지 못했잖아. 넌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지?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은 산책이 아니다. 그것은 출장이다. 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을 즐기지 않는다.
나는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국민교육 헌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난 아닌데? 난 그냥 태어났다. 여건이 되면 민족 중흥에 이바지할 수도 있겠지만 민족 중흥에 방해나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난 산책하러 태어났다. 산책을 마치면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의도식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열심히 일할 것이다. 운이 좋으면 이런저런 성취도 할 수 있겠지. 천지가 한순간도 가만히 있은 적이 없고 불변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물과 나는 모두 다함이 없으니 달리 무엇을 부러워하리요. 무릇 천지간의 사물은 각기 주인이 있소. 진정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터럭 하나라도 취해서는 아니되요. 오직 강위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밝은 달은 귀가 취하면 소리가 되고 눈이 마주하면 풍경이 되어 그것들은 취하여도 금함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소. 이것이야말로 조물주의 무진장 고갈되지 않는 창고이니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길 바이외다. 손님이 기뻐하며 웃었고 잔을 씻어 술을 다시 따랐지. 안주는 다 먹었고 술잔과 쟁반이 낭자하였더라. 배 안에 서로 배고 깔고 누워 동쪽이 이미 희뿌옇게 밝았음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